나는 죽은 줄 알았다. 아니, 사람들이 날 그렇게 취급했으니까.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하지만 그때 나는 살아있었다. 3개월 전이었다. 그날도 혼자였다. 늘 그랬다. 조용한 집, 한낮의 햇살. 방바닥엔 아침에 벗어둔 내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시장에 다녀온 나는 반찬을 식탁에 정리하고 잠깐 누웠다가 점심 먹어야지 하고 방바닥에 몸을 눕혔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 없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땐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는 마비된 것처럼 굳어 있었고 팔은 들리지 않았다. 입도 말도 나오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려고 애썼지만 목에서는 쉰 숨만 헐떡였다. 마치 몸 전체가 얼어버린 것처럼. 눈은 떴는데 세상에 신호를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대로 방 안에 갇혀버렸다. 하루가 지났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전화기도 울리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었다. 이틀째 되는 날 햇빛이 창문 사이로 비쳐들었고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대로 죽는 건가? 물을 마시지 못해 입이 바짝 말라 있었고 숨은 점점 가빠졌으며 눈에는 눈곱이 껴 시야도 흐려졌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문이 벌컥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다. 여기요! 사람이 있어요! 그 소리에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누군가 날 발견한 거였다. 드디어 이웃이었다. 냄새가 이상하다고, 며칠간 인기척이 없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거였다. 구급대가 날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겼고 그 안에서도 나는 눈만 멀뚱히 뜬 채 소리도 못 내고 그저 살아있었다. 의사는 가족을 찾으려 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간호사가 답했다. 긴급 연락망에 아들이 하나 적혀 있네요. 그 아들, 5년간 한 번도 전화 한 통 없었던 놈이었다. 그래도 어쩌겠나. 내 피부치니까 그 이름과 번호를 적어두었던 게 그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틀 후 그놈이 왔다. 낯설었다. 내가 알던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훌쩍 늙은 얼굴에 눈빛은 식어 있었다. 그놈은 나를 한번 보고는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연명 치료는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보내드려야죠.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졌다. 아니다! 나 살아있다! 이놈아! 속으로 소리쳤지만 입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그 뒤 며칠간 나는 병원에 있었다. 하지만 기적 같은 변화는 없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의사들은 말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조용히 누군가 내 몸을 옮겨갔다. 이송 기록도 간호사도 없었다. 그저 한밤중에 나는 어딘가로 옮겨졌다. 도착한 곳은 병원 같지 않았다. 좁고 칙칙한 방, 하얗게 벗겨진 벽지, 먼지가 낀 형광등 아래 나는 다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창문도 없었고 카메라만 벽 구석에 있었다. 그 방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그제야 알았다. 나는 지금 불법 요양시설 같은 곳에 와 있는 거라고. 그리고 공식적으론 죽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 며칠 후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 보험금 잘 들어왔대. 응. 정리도 다 끝났어. 주민등록 말소까지. 장례도 조용히 치렀다고 하더라. 그 말에 나는 몸속 깊은 곳까지 얼어붙었다. 장례를? 내 장례를? 내가 살아있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 아들이 사망 진단서를 조작하고 장례식을 치른 척한 거였다. 보험금이 목적이었다. 돌봐줄 자신도 책임질 마음도 없었던 거다. 그 아이는 내 사진을 재단에 걸고 조문객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다 한다. 어머니는 고생만 하시다 가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 입에서 편이란 말이 나왔단다. 열흘쯤 됐을까? 내 몸에 이상한 열이 올라왔다. 고열에 입술이 말라붙었고 심장은 두근거리며 요동쳤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고 구급대가 들이닥쳤다. 익명 신고였다. 불법 요양시설에서 환자 방치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다. 기적이라고 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더라. 운이 좋았다. 살아난 게 어디냐. 이젠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은 그때부터 더 복잡해졌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는 구청에 갔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다. 돌아가신 걸로 돼 있는데요, 어르신. 서류가 필요했다. 진단서, 경찰 기록, 의료기관 증명, 그리고 신원확인서.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데 2달이 걸렸다. 그 사이 나는 임시 보호시설에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아드님 쪽엔 연락드렸는데요. 전화 받자마자 끊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놈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도망가지 마라. 답장은 오지 않았다. 경찰에 진술서를 냈다. 내가 당한 일, 누가 장례를 꾸몄는지, 누가 사망진단서를 조작했는지. 사건이 접수되었고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 아이는 조사에 나와선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솔직히 말하면요. 어머니는 어차피 가망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너무 부담돼서요. 어릴 때부터 저는 혼자 컸습니다. 어머니는 자족 같지 않았어요. 나는 그 진술서를 읽으며 손이 덜덜 떨렸다.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내가 낳은 아이가 내 장례식을 기획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제야 정말 실감이 났다. 결국 검찰은 사망진단서 위조와 보험 사기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됐다. 집행유예 3년이었다. 실형은 면했다. 그게 더 아팠다. 나는 법정에 서지 않았다. 끝까지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 대신 진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저는 이 아이가 감옥에 가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 인생에 다시는 발도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아이에게 주는 마지막 용서입니다. 지금 나는 작은 임대주택에서 산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보조로 하루 3끼 먹고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는다. 몸은 예전만 못하다. 반쪽 마비는 남았고 말도 어눌하다. 하지만 내 의식은 또렷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살아있다. 거울을 보며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그때마다 속으로 대답한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니까. 누군가는 늙고 아픈 존재도 죽었다고 함부로 치워지면 안 된다는 걸 말해야 하니까.